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의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들으면 저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꺼내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생 때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같은 과 동기로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서로 이성으로 보여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자취를 하였는데 자취방도 가까워서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활비도 아낄 겸 집도 하나로 합쳐서 동거해서 지냈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 오는 것도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해서 남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지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한마디씩 했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이제 우리도 결혼할 나이 됐고 직장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둔 남자 만나야지. 넌 왜 아직도 데이트 비용도 다 네가 내고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용돈을 주고 있니? 그래, 맞아. 군대 기다리는 건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용돈까지 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지금이야 자기가 힘드니까 네가 잘해주고 하는 거 고마워하지. 나중에 취직해봐라. 분명히 딴 여자 생겼다고 너한테 헤어지자고 할걸? 아니야, 나랑 형택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형택이는 나밖에 몰라. 내가 형택이밖에 없는 것처럼. 형택이는 절대 그럴 남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건데 앞으로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저를 걱정해서 말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들의 말을 그때 듣지 않은 걸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취직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서울이 아닌 고향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도치 않게 장거리 연애를 하였어요. 자주 보지 못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생활하는 곳이 너무 머니까 좀 힘든 것 같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너네 회사 근처로 옮기던지 네가 서울로 다른 직장을 잡는 게 어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서로 지금 다니는 곳에 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지금이야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통화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어차피 옮겨야 하니까 미리 옮겨서 적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결혼?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알아. 하지만 우리 둘이 언젠가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더라고요. 저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동거를 해보았는데 결혼이 자기의 가치관이랑 안 맞는다나, 그러면서 어릴 때야 뭣도 모르고 서로 좋아서 불같은 사랑하는 거라면서 미안하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기다려준 것도 고맙고 용돈 주고 뒷바라지 해준 것도 고맙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남자친구만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들이 모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미 떠난 마음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거의 1년 동안은 태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술주정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 버리는 놈은 빨리 잊으라고 했었어요. 한 번 그렇게 배신을 당하니 그냥 세상의 모든 남자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회사 선배가 자꾸 저한테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로 남자를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싫은 티도 내보았지만 제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도 민망한데요. 저한테 자꾸 치근대시는 거 그만해주실 수 없나요? 왜? 은지씨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저는 독신이거든요.
연애도 안 하는 독신주의자요. 남자는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있으신 거면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아직 나이도 어린데 남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남자한테 대인 적이 있나 봐? 하하.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나쁜 놈은 아니야. 특히 나는 아주 착한 놈이라고. 오히려 제가 싫다고 말할수록 저를 귀여워하는 눈치였어요. 저한테 더 다정하게 잘해주고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저도 선배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도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나 봐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의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상견례 때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형님의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신랑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형님이랑 결혼하는 남자가 바로 저랑 대학교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매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못 뵈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결혼식에서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하하. 저와 전 남자친구는 서로를 확인하고 당황한 티 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굴 마주보고 있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인사를 하고 결혼식 동안 저는 다른 친지분들 안내해드려야 한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 남편과 형님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자주 만날 일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만나면 인사만 하고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심해부님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날에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심해부님이 슬쩍 옆으로 오더라고요. 야,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모르는 척하자. 나한테 예전에 차인 거 복수한답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바라던 바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수를 왜 하냐? 네 덕에 천사 같은 내 남편 만났는데 오히려 고맙지.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하게 해줘서. 너는 뭐 내가 결혼하자고 할 때는 네 가치관이랑 안 맞는다고 하더니 잘나신 가치관이 이제는 변했나 보다? 너랑 살 때는 결혼하면 지옥될 것 같았는데 이 여자는 아니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잘 챙겨주고 편해. 누구랑은 다르게. 뭐라고? 내가 네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냐? 내가 너한테 준 용돈들을 생각하면 고소해도 모자라 이 자식아.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라서 아는 사이 아니냐고 물어봐도 과에 학생이 많아서 몰랐다고 하자. 우리는 결혼하는 날에 처음 본 사이야. 알겠어? 그래, 알겠어. 절대 나랑 사귀었다고는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둘은 감정이 다 정리됐지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결혼하고 거의 1년 만에 전 남자친구와 저는 이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하고 나니 오히려 전 남자친구를 대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둘은 그 뒤로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도 잘 정리가 되었고 저도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낳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째 되던 해 남편이 사우디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급하게 사우디로 갔지만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내외도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심해부님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사귀었던 때 생각이라도 났는지 심해부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심해부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도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례를 마친 뒤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직 젊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5살 된 저의 아이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뒤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심해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돼서 한번 전화해봤어.
아니, 나 잘 못 지내, 형태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네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준서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견뎌내야 해. 준서는 너밖에 없어.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나 나쁜 생각 같은 건 안 해. 어떻게든 준서랑 잘 살 거야. 요즘 새로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 잘 생각했어. 씩씩하게 견뎌내자. 사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경력 단절 여성 뽑는다는 구인이 떠서 너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혹시 아직 마음에 드는 곳 못 찾았으면 지원해보는 거 어때? 내가 너 뽑히게 잘 말해둘게. 심해부님은 고맙게도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알려주었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퇴근 시간도 괜찮고 월급도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바로 원서를 접수했고 심해부님이 면접관들에게 부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 심해부님은 나이는 어린데 능력이 출중해서 벌써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자친구이자 현재는 심해부님의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심해부님의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아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 집 주변으로 이사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출근하는 동안 아이도 봐주신다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처로 이사도 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형님은 여전히 저나 제 아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한쪽에는 형님을 속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해부님과의 과거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형님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일부러 심해부님이랑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 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따로 점심을 같이 먹거나 커피 한 잔도 하지 않았어요. 심해부님도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걸 아셨는지 마주칠 일 있으면 알아서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이 없는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쯤 집에 또 다른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마트에 장 보러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죽고 하나 남은 딸마저 사고로 잃으시고는 알아놓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딸년도 나보다 먼저 죽었으니 난 이제 어째야 하니.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 제 남편 핏줄 준서도 있고요. 형님도 예쁜 예서를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예서의 엄마 빈자리를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것들이 부모 없이 자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아이고.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신세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돌보아드렸어요. 그리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심해부님이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한 번도 아는 척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날 심해부님한테 퇴근하고 커피 한잔하자고 말했어요. 심해부님 잘 지내세요? 아 은지야 너 참 대단하다. 남편 죽고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지냈니? 난 너처럼은 못할 것 같아. 나? 준서 보면서 힘냈지. 너도 예서 보면서 정신 꽉 붙잡아야 해.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예서 아직 3살밖에 안 돼서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매일 엄마 어디 있느냐고 찾으면서 울어. 정말 미치겠어. 여자애라서 엄마가 필요할 텐데 앞이 막막해. 제가 예전에 심해부님한테 받았던 위로를 그날 커피 한잔하면서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견디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힘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은 오랜만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희 둘은 다시 예전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두 번 구내식당에서 보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서로가 가족이라는 연결끈이었던 남편과 형님이 죽게 되면서 회사 밖에서도 서로 왕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명절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죽고는 저희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섭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준서 손을 잡고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명절날 시부모님 댁에 가보니 저뿐 아니라 심해부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 반가우셨는지 저희 둘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과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저녁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기들 우리 집에서 하루 자면 안 되겠니? 너희들은 오랜만에 쉬어라. 내가 애들 봐줄 테니. 너네는 집에 가고 내일 아기들 데리러 오렴. 오랜만에 내 새끼들 봤더니 죽은 자식들도 생각나고 더 같이 있고 싶구나. 어머니가 남편이랑 형님이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저와 심해부님은 알겠다고 재미있게 노시고 저희는 내일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해부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길래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정정하셔서 다행이야. 심해부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맞아, 오랜만에 뵈었는데 정정해 보이시네.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걱정했는데.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은지, 너는 요즘 부서 옮긴 애는 좀 어떠니? 뭐 그냥 그렇지. 옮긴 지 얼마 안 돼서는 텃세 견디느라 좀 고생했는데 지금은 꽤 익숙해졌어. 돈 벌기가 어디 쉽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 넌? 어휴, 나도 요즘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머리 빠진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예서가 보고 싶다고 전화해대는 통에 야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 해서 눈치도 보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아니면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심해부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팔자 참 사납다, 그치? 그러니까 아이 혼자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남편이 갑자기 죽었잖아. 난 남편이 출장 갔을 때 그렇게 된 거라서 거의 한 달을 못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에휴, 맞아, 무슨 병이라도 걸렸다가 죽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텐데. 정말 나도 아내가 죽었다는 전화 받았을 때 처음에는 누가 장난 전화를 한 줄 알았어.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 한 잔, 두 잔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자도 팔자지만 너랑 나랑 인연도 대단한 것 같아.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하하, 뭐 우리 둘이 다시 합치라는 하늘의 계시 같기도 하고 애들이 피가 섞여 있어서 아마 크면 어딘가 닮았을 거야. 그럼 남매처럼 보일 거고 게다가 이름도 서자 돌림이라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도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를 거야. 저희는 어느새 예전처럼 친해졌는지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심해부님이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속에 다른 뜻이 있었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심해부님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집으로 이제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신 이후에 심해부님이 아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서가 준서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심해부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집에 가본 것인데 집에는 형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이 좀 많이 변했네? 응, 죽은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물건들 다 정리했어. 아내 흔적들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예서도 아내를 자꾸만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제가 놀란 듯 물어보자 심해부님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기는 새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딸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지금은 잘 몰라도 사춘기 되면 엄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야. 형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한 거라고 심해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심해부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동거할 때도 자주 끓여주었는데 오랜만에 그 음식을 보니 사이좋았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음식 맛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니 예전에 행복했던 젊은 날이 조금 그립기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심해부님이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수다나 떨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을 했더니 제 아들 준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오랜만에 예사랑 노니까 재밌지? 근데 네 엄마가 집에 벌써 간대. 얼른 더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놀아야 해. 엄마, 저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 여기서 예사랑 더 놀고 싶어요. 말썽 안 부리고 사이좋게 놀 테니까 좀 더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저 혼자라서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아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말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더 놀라고 했더니 신나면서 예서방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식탁에 앉아서 심해부님과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으로 왔었으면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혼자 키워서 겪었던 난감한 상황들, 앞으로 미래, 우리가 예전에 즐거웠던 이야기 등 심해부님과는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막상 마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도 준서 못지않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사실 헤어지긴 했지만 저와 심해부님은 대학교 내내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도 놀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희 둘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창 옛날 좋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심해부님은 한 침대에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침대에서 눈을 뜨고 서로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어느새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집도 가까워서 퇴근하면 한 사람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야근하게 되면 대신 아이를 맡아서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먼저 떠난 남편한테 미안해서 저도 집에 있던 남편의 흔적을 다 없앤 지 오래입니다. 저희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시댁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혼자가 된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만 없으면 시댁과 연을 끊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시댁에는 자식도 없고 오직 손주들 뿐이라서 차마 아예 연을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한 상황을 보면 저희 둘이 결혼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빨리 서로의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